자, 최근에 제가 띠오 갤러리에서 본 박그림 작가의 전시 리뷰,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된 프리즈 마스터 뷰잉 룸을 통한 미리 보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경고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남에 있는 갤러리 띠오입니다. 찾아보시면 조금 큰 도로에서 외지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출발했던 곳에서 멀더라고요. 네. 자, 이번 전시가 박그림 작가의 전시인데 얼마 전에, 보름 전에 시작했네요, 거의. 그리고 9월 20일까지 한 달 넘게 전시를 합니다. 권혁규 기획자가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후원하는 곳도 있네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 작품들 바로 보겠습니다. 박그림 작가님. 자, 이 전시 들어가면 이번에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좋은 작가님이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박그림 작가님이 일단 동국대 출신을 알고 있고, 불교 미술을 배울 때 도제식으로 스승님께 먼저 배웠대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교 미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젊은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불교 미술 베이스다 보니까 비단에 채색을 하고, 그럼 불화 기법을 자신만의 그 정체성, 또 퀴어 작가님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 사회에 대한 그 편견이라든지 여러 메시지를 녹여내는 그런 작가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양의 설화 그리고 그 서양의 그 신화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다양하게 작품을 시도하는 작가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호랑이를 많이 그리거든요. 호랑이가 박그림 작가의 뭔가 중요한 페르소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좀 작품들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호랑이와 사람이 뒤섞여 있는 이런 느낌, 뭔가 불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자신만의 뭔가의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 같기도 하고, 완전한 전통 그림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화의 두 주인공 같아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있고 호랑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술로 따지면 성가족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거를 그냥 편견 같지 않고 그냥 키운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박그림 작가의 페르소나기도 하니까 그가 겪어온 뭔가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생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심장한 이런 상징적인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동양적인 상징성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호랑이, 불화의 그런 기법을 약간의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느낌으로 재해석한 느낌이에요. 호랑이 꼬리가 또 잘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희생된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성적으로 남근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작가님의 그림을 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전시에서. 이번에 개인전은 처음 봤는데 되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그림 볼 때 취향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되게 잘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불교 미술을 재해석하는 작가가 흔치 않기 때문에 더욱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자인적으로 되게 단순한 느낌이 불화를 그리는 기법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뭔가 동양의 철학과 관련된 상징 패턴인 것 같아요. 잘 알지 모르지만 개인전 이야기 해드렸고, 어제까지 주요 갤러리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다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마스터만 시간이 허용된 범위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프리즈 마스터 주요 갤러리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CA 갤러리. 작년에 ACA 갤러리 관련해서 주요 작품들을 방송하니까 DM 통해서 그 갤러리에서 근무하시는 한국 분이, 그 대표님이 감사하다고 또 한번 좀 방문해달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올해 대표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CA 갤러리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갤러리 중에 하나래요. 그건 몰랐습니다. 헤르만 바론이라는 사람이 창립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있고요. 지점을 막 해외에 넓히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작가님 작품들이 있는데 발콤 그린 이라는 뉴욕의 미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두 점 있고요. 이 작품이 좀 고가고 이 작품을 메인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되게 기하학적인 추상 계열이고 이런 스타일이 진화되면 미니멀리즘으로 발전하게 되죠. 미국에서는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주목하는 것 같아요. 거트루드 그린이라는 작가의 또 기하학적인 추상, 이번에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페미니즘 작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롤프 스칼렛 작품이 두 점이 있는데 기하학적인 추상 작가고 역시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초반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 구겐하임의 선정작가로 이렇게 되면서 그 뒤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오도로스 스타모스라는 그리스 출신의 이민자, 이런 작가들 최근에 더욱 주목하잖아요. 추상 표현주의 작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바넷 뉴먼, 마크 로스코 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마크 로스코와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영적인 거, 명상 추구하고 이런 느낌? 그리고 인피니티 필드라고 해서 이런 시리즈 작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생면 추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컬러필드 페인팅 요런 계열, 마크로스코와 더불어서 비슷한 계열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좀 채색을 할 때 저채도로 표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마크로스코가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한 3, 4억에서 7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샘 프란시스, 이 추상화 작품이 초반에 프리즈 홈페이지에 먼저 소개가 됐었거든요. 샘 프란시스의 이 작품이 되게 고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미 팔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놨다고 해도 웬만한 거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프리즈 전에 우리나라의 슈퍼 컬렉터들 포함해서 갤러리들이 이미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써있더라도 이미 판매됐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 많은 작품은 특히 더 그렇고 그래요. 샘 프란시스가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추상 표현주의 작가로 분류를 합니다. 색채가 되게 강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파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세계대전을 겪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또 그림을 통해서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당시에도 색채와 인간의 심리의 관계 이런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화가들이 색채와 뭔가 힐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죠. 마크 로스코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측 징그럽다고 하시네요. 투엄블리 느낌 난다고요? 투엄블리 느낌이 아니라 이분이 먼저니까 투엄블리가 따라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ACA 갤러리는 M10에 위치합니다. 패스. 그 마스터 갤러리가 되게 많아요. 한국 갤러리 위주로 시간도 제한이 있어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조금 영향력 있는 갤러리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아시아 아트 센터라고 해서 1982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타이페이에 처음 생겼고 베이징까지 지점을 넓혔죠. 이 갤러리는 또 부스 번호까지 메인에 공개를 했어요. 이런 홍보 정신 좋죠? 그래서 이 갤러리가 동서양의 그런 문화, 융합, 그리고 전통과 현대 이런 거에 그 다리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로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되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시아의 작가를 국제 무대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아시아 아트 센터입니다. 되게 인상적인 작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밍입니다. 대만 출신의 작가예요. 조각가로 볼 수가 있죠. 타이치 시리즈라고 해서 태극권으로 뭔가 무술 을 하는 동세의 그런 반쯤 추상적인 조각이 유명합니다. 동양 철학과 무술을 모티브로 자신만의 조각에 녹여낸다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원래 초반에는 중국의 전통 목각 조각가였대요. 이런 스타일을 자신만의 그 현대적인 그런 감성으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그죠? 대만의 현대미술 간판 예술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교, 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주밍 미술관이 있을 정도로 대만에서 되게 인정받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했던 명언이 예술은 힘든 영적 수행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작가들 드로잉 엄청 뛰어나더라고요 하시는데 우리나라 작가들도 드로잉 뛰어난 분 많습니다. 드로잉 스킬이 좋은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거를 실력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의 느낌이 있냐가 좋은 드로잉인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이 되게 세련된 드로잉이 이젠 중요한 게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신의 느낌이 강한 게 좋은 드로잉이겠죠. 다른 작품들입니다. 귀엽게 발차기, 동세 이런 게 되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귀여운 감성 측면에서 현대적인 느낌과 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귀여운 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1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 고가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M9에 위치합니다. 아시아 아트 센터. 이름을 아시아 아트 센터라고 지으니까 뭔가 아시아의 되게 중심적인 미술관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쿄 갤러리 비트랩입니다. 이 갤러리가 프리즈 초기부터 그 단골이었죠. 개근입니다. 개근. 도쿄 갤러리와 베이징 도쿄 아트 프로젝트가 이렇게 합쳐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같이 붙여서 이름 되게 어렵게 부르게 합니다. 1950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고 도쿄에 베이징으로 이렇게 넓혔다고 해요. 이 갤러리가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최초의 현대미술 갤러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아시아의 그 예술가들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는 그런 갤러리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국의 아이웨이웨이, 요코 오노, 일본의 대표적인 플럭서스 작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우안, 구타이 그룹, 되게 일본의 전위적인 미술 운동이었거든요. 50년대인가 60년대. 그 운동을 되게 지원했던 갤러리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요시오 세키네, 되게 유명한 일본의 거장입니다. 이 도쿄 비트랩 갤러리에서 항상 단골로 출품하는 것 같아요. 매해. 요시오 세키네 주판, 요걸 모티브로 많은 작업을 하죠. 미니멀리즘 스타일. 그 일본 효고현 출신이고 이 요시오 세키네의 스타일과 철학이 단색화와 되게 비슷하거든요. 단색화의 철학과 그래서 단색화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색채, 반복, 뭐 수양 같은 느낌? 요런 게 비슷하죠. 이 작가를 분류하면 기하학적인 추상 화가로도 볼 수가 있죠.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고 명상, 여백 이런 거 되게 비슷합니다. 단색화와. 그리고 최명영 작가님 1941년도 태생입니다. 단색화의 선구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박서보 화백과 더불어서 역시 명상, 정신성, 반복, 인내, 수양 이게 단색화의 철학이죠. 특히 최명영 작가님은 침묵의 미학 이런 컨셉으로 작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작품값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키시오 스가 모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죠. 이번에는 이 작품 한 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노화를 부를 때 조금 디테일은 다르지만 일본식 미니멀리즘 사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미니멀리즘 그 자체네요. 키시오 스가. 그리고 코시미즈 스스무라는 그 또 다른 모노화의 또 다른 작가, 조각가 설치 예술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진우 작가, 동서양의 미학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하고 명상, 추상, 특히 불교의 무상, 공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이진우 작가님이세요. 최근 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 도쿄 갤러리 비트랩은 일본의 모노화 그리고 미니멀리즘 계열,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을 되게 좋아하는 갤러리로 보입니다. 맞아요. 되게 일관성이 있어요. 갤러리의 작품들이 나쁘게 말하면 한 작가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 작품끼리는 아니지만. 다른 특별전 옛날 거 보면요. 같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룹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산업디자인 쪽 전공이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일본의 디자인도 꽤 알아줬거든요. 특히 되게 심플하고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디자인 학생들도 일본 디자이너를 존경하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유난히 심플한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본의 특유의 심플한 게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물론 서구의 미니멀리즘에서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모노화가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왜 이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일본이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모노화 요런 게 일찌감치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우 작가의 또 다른 작품, 박서보 작가의 여러 시리즈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 갤러리 비트랩은 M14에 있습니다. M14. 그리고 카스텔리 갤러리, 되게 역사적인 갤러리입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 최고의 갤러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워낙 메가 갤러리가 다른 데가 크다 보니까 조금 밀려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유명한 거장들, 20세기의 작가들 보면요, 레오 카스텔리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창립자 이름이죠. 그래서 팝아트, 특히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네오 다다이즘으로도 평가받기도 하죠. 제스퍼 존스, 이런 작가들이 거쳐갔어요. 그 외에도 미니멀리즘의 선구자 도널드 저듬, 댄 플레빈, 솔루잇, 이런 작가들이 이 갤러리를 거쳐갔습니다. 근데 이 갤러리가 이 작가들의 그런 신진 시절에 판매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를 되게 여러 방면으로 또 전시를 기획하다 보니까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상 받는데 되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1964년도에.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이번에 전시를 하는데, 아라카와 슈사쿠, 일본 작가인데, 이분은 오히려 건축적으로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철학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예술 프로젝트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해요. 죽음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죽지 않는 집 프로젝트로 여러 활동을 했다고 해요.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뉴욕에서도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라카와 였고요. 그리고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전형적인 팝아트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동양적인 느낌을 자신의 팝아트에 이렇게 융합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리처드 패티본이라는 꽤 유명한 작가인데, 보면 이전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거의 카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누가 봐도 앤디 워홀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큰 작품들을 미니어처화 작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유명하고, 팝아트를 재해석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패러디일 수도 있고 오마주일 수도 있는데, 오리지널리티와 복제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팝아트 자체가 이미 있는 이미지를 복제한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 복제된 걸 또 복제한 거니까, 이게 내가 원래 복제된 걸 복제한 게 나쁜 거냐, 이런 의문을 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술 시장을 되게 비판한 것도 있고, 이게 카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가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은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카피 작품인데 7억 정도 하고 5억 7억 정도 합니다. 이게 리히텐슈타인 작품은 독특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앤디 워홀을 똑같이 따라했는데, 리처드 패티본의 작품이에요. 이거를 실크 스크린으로 또 찍었습니다. 그 위에 오일 기법으로 또 뭔가 다른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앤디 워홀은 뭔가 거의 사진처럼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은 뭔가 일그러뜨렸네요. 그게 조금 달라 보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진정한 승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전 작가들 그대로 거의 카피해놓고 개념으로 오리지널리티와 복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니까 대단하죠. 진정한 승자입니다. 카스텔리 갤러리 여기 M8에 위치합니다. 네, 카피도 꾸준히 자기 철학으로 밀고 가면 이분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대신에 똑똑해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이력이 좋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아 갤러리입니다. 이탈리아의 1990년도에 산 미미냐노에서 처음 시작됐고, 베이징, 파리, 하바나, 쿠바죠? 상파울로, 로마 등으로 지점을 되게 넓혔습니다. 이 갤러리 통해서 아니시 카푸어, 아이 웨이웨이, 다니엘 브렌,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되게 유명한 현대미술 이탈리아 거장이죠. 실파 굽타 등 여러 작가들이 이 컨티뉴아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작품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웨이는 그 뭔가 투쟁의 상징이잖아요. 퍼포먼스도 유명하고 그런 것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판매용 작품도 이렇게 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까릴로스 크루즈 디아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니멀 아트, 오바트로 유명한 분입니다. 또 키네틱 아트도 많이 시도했다고 하죠. 색채의 이 역동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바트를 봤을 때 여러 군데에서 딱 보잖아요. 혹은 설치 미술을 다른 데서 봤을 때 색채와 뭔가 움직이는 그런 시각적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색채 역동성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 남미에서는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한 분으로도 볼 수가 있죠. 모마 퐁피두 센터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뷔랑이라는 프랑스의 개념 예술가, 설치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스트라이프 패턴만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만의 시그니처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패턴도 어떻게 보면 오바트 계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오바트가 그게 그건 것 같아도 또 자신만의 영역에 또 디테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브랑은 스트라이프 패턴이다 라는 거죠. 이분은 전시마다 특정 공간을 위해 딱 별도로 제작하는 거를 추구했대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후대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이분이 1986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스트라이프 패턴 기둥으로 유명한 게 파리의 팔레 로얄 전시라고 있어요. 그때 엄청 스케일 큰 대형 전시를 거의 광장에서 했거든요. 그게 되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작품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다른 작가들도 그렇고 거대한 설치 미술 보면 그때 또 인정받으면 아트페어에 나오는 작은 작품들도 인정을 받는 거죠. 작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한 예술가 중에 가장 높은 값에 거래가 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이 최소 7억이 아니라 70억 인 것 같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70억에서 100억 사이까지 하네요. 요즘에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갤러리에서도 아네시 카푸어는 많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가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예, 이분 계속 활동 하시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 보니까. 아무튼 제가 작년에 아트 선제센터에서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거울 시리즈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 여러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1960년도에 아르테 포베라 운동에 가담한 대표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이 예술가들이 이전에 고급스러운 그 전통적인 물감, 조각이 아니라 그 쓰레기 같은 폐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술을 많이 했어요. 콜라주 포함해서. 그래서 아르테 포베라, 가난한 예술로 직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되게 실험적으로 많이 추구했던 그 그룹 멤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 최근까지도 거울 시리즈로 유명해요. 예술과 현실 사이의 모호함,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제3의 천국, 자연과 인공 세계의 융합, 이런 거는 과거에 이탈리아 미래파의 영향인 것 같네요. 그런 거를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아르테 포베라적인 작품이 걸레의 비너스라고 해서 베누스 오브 더 레그즈, 그러니까 걸레더미 앞에 그 비너스 조각상을 배치한 그 작품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과 과거 전통미술의 그 만남, 불협화음, 그 마찰, 요런 거를 임팩트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2003년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모마와 퐁피두 센터에서 전시를 했고요. 현대미술에서 거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그랜드 슬램이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첫 번째가 모마, 퐁피두 센터, 그리고 테이트 모던, 또 한 가지가 베니스 비엔날레인 것 같습니다. 거기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이미 거의 미술사에서 검증이 끝난 작가의 최소한의 척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작가들을 서치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서 인정받더라고요. 역사적인 작가들이. 그리고 훌리오르 파르크라는 작가입니다. 이거 작품이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키네틱 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바티스트, 옵티컬 아트, 그리고 개념미술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람자가 작품을 볼 때의 그
공간, 상호작용을 최근에 많은 작가들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초창기에 그런 걸 이미 생각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GRAV라고 해서 이 오바트 계열의 되게 전위적인 작가들의 그 그룹 운동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니스 비엔날레 대상 받았습니다. 1960년도면 되게 일찌감치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라틴 현대 미술가 중에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훌리오르 파르크. 역시 똑같죠? 모마, 테이트 모던, 펑피두. 일단 기본. 이분은 사관왕이네요.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모두 석권함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그래서 작품값이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와 더불어서 엄청 고가입니다. 두 분이 에이스네요. 그리고 키키 스미스도 나왔고요. 키키 스미스는 다른 갤러리에서 소개를 여기 바로 해드릴게요. 누린베르크 출신의 미국 작가, 페미니즘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약간 동화적인 감성의 여성 인체가 강조되는 뭔가 스토리 있어 보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회화 작가, 또 드로잉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특히 여성의 존재 취약성, 신화, 종교 이미지를 차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안함, 불확실성, 그림에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 갤러리였나 작년부터 꽤 자주 전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마, 퐁피두, 테이트 모던 기본이라 그랬죠? 다들 어떻게 일관성 있게 다 여기에 고쳤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네드코 솔라코프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불가리의 추멘 출신이에요. 설치 작가로도 원래 유명해요. 퍼포먼스, 개념미술 작가로 유명한데 드물게 고전 스타일의 작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들 보면 퍼포먼스 설치 작품이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되게 시대 풍자적이고 유머가 있는 그런 설치 미술, 개념 미술을 많이 시도하는 작가 네드코 솔라코프입니다. 이분도 사관왕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상은 못 받은 것 같지만 모마, 퐁피두, 테이트 모던 거쳤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와 갤러리는 M1이 있습니다. M1. 그리고 학고제 갤러리예요. 학고제 갤러리가 이번에는 마스터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마스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1988년도에 원래 인사동에 먼저 지점이 있었대요. 그게 북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베이징에 또 지점이 생겼습니다. 그 노노의 그 가치관이죠. 옛것을 통해서 옛것을 배워 새 것을 창조한다는 이념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철학을 가진 갤러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프리즈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더 크게 해드립니다. 백남준 작가 최근에도 전시를 학고제 통해서 했고요. 이전에 학고제에서는 많이 출품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김한기 작가의 작품 세점이 이번에 나옵니다. 김한기 작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보다 작품값 상승세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지금도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세점이나 나오고 66년도 69년도까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때가 아마 이미 뉴욕으로 건너갔을 때인 것 같은데, 아니면 딱 그 전일 수도 있고, 이때에 요런 신호등 불 반짝이는 듯한 요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뉴욕 초창기에. 안타깝게도 살아 계셨을 때는 크게 인정은 못 받았죠, 뉴욕에서. 네.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더 인정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로 진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그런 작가입니다. 작가 중에 되게 존경받을 만한, 지금 활동하는 작가 중에 되게 존경받을 만한 작가 정신까지, 철학까지 되게 배울 만한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창섭 작가님이 다른 갤러리에서도 이번에 출품을 하는데 단색화 작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단색화에 또 많은 작가들이 나 단색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전통 재료, 특히 한지 질감을 물에 불리고 말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런 질감 효과를 내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상, 제가 서치하기로는 흙도 이렇게 이용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정창섭 작가. 그리고 변월령 작가님의 작품은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경남도 출신인데 고려인 화가로도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로 이주했거든요.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인정받았던, 게다가 또 교수로도 활동했던 작가로 기억합니다. 사실주의 작가로 볼 수가 있죠.
근대 사실주의. 근데 소련으로 당시 건너가면서는 이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작가로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공산주의 사회로 이렇게 건너가면 정권에서 자꾸 정권의 정치적인 그런 선전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써놨어요. 독립운동가와 러시아 혁명가들을 좀 모델로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인정받았을 때 북한 미술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좀 모셔왔거든요. 근데 뭔가 안 맞아서 북한에서 탈출을 했는지 북한에서 추방을 시켰는지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제가 좀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변월령 작가님의 작품이 3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준 작가님도 작년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경상남도 남해 출신입니다. 남해와 좀 연이 있는데 이준 작가님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남해에서 일본 유학파 출신이고 국전회에서 2회나 대통령상을 수상한 또 이대 교수님 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작품보다는 기하학적인 추상화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전 스타일도 이번에 좀 나오네요. 한국의 기하학적인 추상,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스타일. 이준 작가님. 그리고 작년에도 이 작품이 나왔었는데 류경채 작가님.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여성분이 아니라 남성 작가님입니다. 네, 이름 때문에 여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평양 출신의 작가입니다. 오타가 보이네요. 오타 보이는 거는 바로 고쳐야죠. 한국의 자연을 모티브로 또 산수를 재해석해서 그리는 스타일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하학적인 추상, 되게 단순화하는 미니멀리즘 계열의 추상화로 좀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했고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요맘때 제가 하도 라이브를 예고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술에 대중들이 요즘에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작년에 요맘때 그 채팅창에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되게 적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미술 한창 관심 있을 때 되게 큰 국립미술관 전시 때 인기 있는 작가들 이야기하면 한 70명까지 왔었나. 되게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미술의 오늘 축제 기간인데 그거 치고는 되게 인원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많아지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뒷이야기 들은 걸로 따지면 프리즈는 불황 아닙니다. 이번에 웬만하면 판매 이미 됐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판매를 능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판매. 블루칩 작가 판매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아트 바젤도 그랬죠. 네, 그래서 불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대중의 입장이라든지 현직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은 불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박영하 작가님의 그 전시를 통해서 제가 학고제 그 실장님과 팀장님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좀 많이 알았습니다. 박영하 작가님 되게 한국적인 추상화 작가로 볼 수가 있죠. 단색화로 분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박두진 시인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적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의 너도 박두진 시인의 그 작품의 한 구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작품은 실제 보면 마띠에르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흑벽 혹은 분청사기 질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감 관련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홍대 출신이고 독일, 최근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감성적인 회화 작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선조의 달 항아리 한 점이 이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상호 작가의 도자기 작품이 나오는데 근데 이 신상호 작가님 치면 다른 조각 작품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각품이 있거든요.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되게 매력적인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대형박물관에도 소장된 빅토리아 알바트 미술관에도 소장됐다고 합니다. 파리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에도 그렇고요. 홍대 학장님도 역임하셨대요. 그래서 당시에 교육 개혁을 되게 주장했다고 하고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인재가 안 나왔다고 미술 교육에 되게 문제가 있다고 되게 비판을 했던 기사가 기억납니다. 신상호 작가님 작품 되게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학고제 갤러리는 M18에 위치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C홀에서 바로 앞이네요. 항상
항상 홀 문 근처에 위치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리고 가나아트 갤러리 1983년도에 평창동에 지금까지도 있죠. 그리고 LA 지점에 이렇게 LA 지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 갤러리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메가 갤러리 중에 하나죠. 예.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도 가나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하면 꽤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척도기도 하죠. 이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종태 작가님의 조각과 드로잉 한 점이 나옵니다. 최종태 작가님의 조각 진짜 매력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욱진 화백의 제자로 기억합니다. 스승 관련된 그 책도 쓰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순수함을 추구한다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자기가 봤던 가장 순수한 분 중에 한 분이 장욱진 화백이었다고 스승님을 되게 존경을 하는 의미에서 인터뷰를 한 게 기억납니다. 술 잘 사주는 교수님의 제자가 바로 최종태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뭔가 조형을 단순하고 귀엽게 만드는, 종교를 통합하는, 불상과 비슷한 성모 마리아상, 이런 흥미로운 조각을 많이 하는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상국 작가, 그 설치미술도 유명해요. 회화도 그렇고 인간의 감정을 실는 뭔가 서정적인 추상 작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육로 작가님의 군상 시리즈 워낙 유명하죠. 그 중에 한 점이 이번에 출품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육로 작가님의 작품이 되게 고가네요. 이 중에서. 그리고 최종태 작가님의 이 작품은 이미 팔린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미 거래된 거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태 작가님의 작품 한 점을 크게 좀 보여줍니다. 이런 스타일도 일부고 되게 큰 스케일의 작품이 되게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7억에서 한 12억 정도 하겠네요. 그래서 가나 아트는 M7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우손 갤러리, 봉산 문화거리에 위치한 갤러리입니다. 2012년에 생겼지만 급성장을 한 갤러리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슈퍼 컬렉터들이 대구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갤러리로는 되게 중심적인 도시이기도 해요. 이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에 개인전을 거의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구 출신의 홍대 출신의 작가입니다. 서양화 전공자고 당시로는 이전에 리안 갤러리에서도 크게 전시를 했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크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색감도 강하고 자유분방한 이런 느낌을 보면 표현주의 계열의 작가로 볼 수가 있죠. 1억에서 2억 사이에 이렇게 작품이 좀 있고 약간 낙서하는 스타일도 이 시대면 되게 일찌감치 시도를 했네요. 네, 당시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를 앞서는 작가님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도 지금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스타일 많은데 보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우선 갤러리는 M17에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갤러리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벨기에 갤러리죠. 악셀 베르보르트입니다. 네, 악셀 베르보르트라는 디자이너가 갤러리스트기도 했었어요. 가구 디자이너로 유명합니다. 네, 이분이 만든 갤러리. 그래서 안트베르펜 근교에서 시작해서 국제적으로 성장한 갤러리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미니멀리즘, 뜨거운 감성적 추상 계열 작품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여러 작가들이 이번에 출품하는데 그 중에서 아니치 카푸어는 워낙 유명하니까 생략하고 귄터 워커라는 독일 출신의 되게 전위적인 아방가르 그룹이었던 재료에 속했던 작가라고 합니다. 이전 아트페어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못을 여러 점 박는 그런 스타일로 되게 유명합니다. 설치 작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모마, 테이트 모던, 여기서도 전시를 했었죠. 베니스 비엔날레는 빠졌네요. 아쉽게도. 아무튼 기하학적인 추상, 미니멀리즘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스코 소디는 멕시코 시티 출신의 회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추상 표현주의 작가로 보통 분류를 하더라고요. 텍스처가 되게 강한 스타일의 작가고 흙을 직접 수집해서 작품의 재료로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작품의 뭔가의 불확실성의 미학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작가로 볼 수가 있죠. 작품값이 꽤 고가입니다. 보스코 소디, 그리고 피터 버겐하우트라는 벨기에 헨트 출신의 설치 작가인데 이 작가님의 작품 임팩트 진짜 큽니다. 쓰레기 폐품을 설치물로 하는데 진짜 세요. 쓰레기 더미 중에 먼지, 폐 건축자재, 산업 폐기물 이런 거를 재료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흔치 않았을 때의
그런 거를 일찌감치 많이 시도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무질서를 연구하고 자연의 혼돈, 그걸 억제할 수 없는, 뭐 억제해도 안 되겠지만 인간의 그 무기력함을 작품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모마와 퐁피드 센터에서도 전시를 했던 세계적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피터 버겐하우트라는 되게 흥미로운 작가입니다. 와이어로 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검색하시면 진짜 셉니다, 이분. 타키스라는 그리스의 키네틱 아트 작가예요. 설치 작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설치를 할 때 뭔가 자기장, 전자, 빛의 그 움직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설치, 키네틱 아트의 되게 유명한 거장입니다. 퐁피드 센터, 모마, 테이트 모던에서도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운동가 출신으로 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타키스라는 작가, 이거는 굉장히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품이네요. 그리고 제프 베르헤옌, 기하학적인 미니멀리즘 추상 계열이고 그라데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브람 보가르트, 네덜란드 벨기에 이중국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마띠에르가 두꺼운 페인팅 작가인데 물감을 거의 조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물감 자체 마띠에르를 되게 위로 쌓아서 작업하는 분들 계신데 이분은 진짜 셉니다. 물감을 거의 조각 수준으로 진짜 두툼하게 입혀요. 그래서 물감마저 자체 제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질적 회화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물감을 거의 조각처럼 활용한 작가인데 그런 걸로 유명한 작품은 이번에 안 나온 것 같지만 다른 그런 시리즈 작품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창섭 작가님의 그 한지 그 마띠에르로 유명한 작가님이 이번에 이 갤러리 통해서도 이번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조란 무시치, 당시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고 지금의 슬로베니아 출신의 이탈리아 작가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표현주의 계열의 작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에 참담한 그 비참했던 그 기억을 작품에 녹여내고 되게 다른 작품들 보면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어두운 게 많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자신만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스타일로 잘 녹여낸 조란 무시치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 여러 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다 바바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베네치아 출신의 표현주의적인 추상 화가의 작품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기대가 되는 작가님입니다. 김수자 작가인데요. 이분은 다른 설치미술 임팩트가 진짜 셉니다. 임팩트가 되게 세요. 설치뿐만 아니라 비디오, 퍼포먼스 작가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비디오 아트 중에 자신이 체험했던 여러 도시에서의 뒷모습 시리즈 비디오 작품이 유명하거든요. 베니스 비엔날레도 참여를 했었고 모마,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3관왕 하셨네요, 이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 영향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이주하는 사람, 외국에서의 그 활동을 좀 많이 했으니까 정체성,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철학적인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따리 시리즈거든요. 예, 보자기, 한국의 보자기와 관련된 설치 작품을 많이 하세요. 보자기 기능성이 인류의 경험을 담는 되게 가치가 있는 그런 상징물로 좀 본 거죠. 그래서 보따리 시리즈를 이렇게 작품화 있습니다, 이번에. 7억에서 12억 정도 사이 하네요. 이미 많이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흙 속으로 꿰매기, 보이지 않는 바늘, 보이지 않는 시리즈 작품이 몇 점 나옵니다. 그래서 김수자 작가님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미술관이라든지 전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는 M11에 위치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런던 프리즈에서 파리 아트 바젤까지 테마로 예술기행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몇 자리 비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품 이번에 따로 제가 받을게요.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왜냐면 이전에 직접 공개 카톡으로 이렇게 직접 메시지 남기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상품, 여행 투어 코스랑 가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신청품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파리, 런던에서 유서 깊은
건물에서, 이 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설치물들, 이 기관에서만 공개되는 그 시기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볼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특히 고흐 특별전이 있어요. 내셔널 갤러리에서. 좋은 시즌에 가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파리에서 이나밀 도슨트님이 찍은 사진 이미지입니다. 이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시리즈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이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